안녕하세요. 네이마리 TV의 네이마리입니다. 부동산 경매 혼자 하려니 막막하셨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네이마리 TV에서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경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기초부터 실전 전략까지 성공 사례라든가 주의할 점 그리고 권리 분석하는 방법까지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무료라고 해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실전 노하우까지 아낌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초 강의 하나면 스스로 권리 분석부터 입찰까지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처음 경매를 시작하는 분들도 안전하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에 대해 짧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17년간 수익형과 차익형 부동산 투자를 해온 투자자이자 네이마리 부동산 연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관련이라든가 경매 관련 책도 출간했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가 다양한 방송, 유튜브에도 출연을 했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전문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 운영하면서 인플루언서 팬과 블로그 이웃까지 누적 팬 5만 명 이상이 제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월 200개 이상의 우량 경매 물건을 선별해서 상세한 분석 자료를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구독하셔도 우리나라 경매 시장 동향과 좋은 물건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가 뭘까요? 경매는 경쟁을 통한 매매로 물건을 파는 매도인이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매수 입찰을 실시하여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각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있는 경우고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간혹 경매로 넘어가는 집을 낙찰받으면 남의 눈물을 돈으로 사는 행위 또는 안타까운 사연의 물건을 헐값에 사는 행위라 말하면서 낙찰자를 손가락질하거나 경매 시장 자체를 비판하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죠. 경매에 있어서 최고가 매수 신고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복구해주고 채무자의 채무를 가장 많이 갚아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매로 매수하는 물건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제외 등의 혜택을 주면서까지 이 경매 시장을 활성화하는 까닭은 다름 아닌 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최우선적인 일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채무자도 많이 안타까울 수는 있죠. 근데 실제 피해자인 채권자의 피해 회복이 더 우선시돼야 하며 이를 가장 높은 가치로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경매의 순 기능을 잘 이해하고 이러한 부담감이라든가 죄책감을 전혀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경매 참여 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부동산 경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경매 참여에 있어서의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 실질적으로는요, 입찰 참여의 제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제한이 되는지 보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그리고 채무자, 예, 이해관계인이죠. 자, 그리고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이미 매각 절차에서 어떠한 이 물건을 집행을 한다든가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이해관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법인 및 감정평가사 그리고 매각 사건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 사무관 재매각 사건의 경우 미납한 전 낙찰자 이렇듯이 이러한 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모두가 다 입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경매에 있어서의 장점 중 하나가요. 이게 부업 같은 경우에는 내 노동력과 내 시간이 많이 투여가 되잖아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입찰 당일 잠깐 반차만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통은 1시 전에, 2시 전에 대부분 다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반차만 쓰셔도 입찰이 가능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정말로 내가 입찰이 불가하다면 뭐 친구나 뭐 가족 혹은 대리인을 내세워서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은 뭐 경매에 대해 잘 모른다면 뭐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든가 뭐 이러한 공인중개업자, 그러니까 뭐 등록을 한 공인중개업자 등을 통해서도 그 입찰을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경매가 무조건 어렵다라고 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자, 경매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합법적으로 사실 부동산을 가장 저렴히 살 수 있는 투자법이죠.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경매를 할 줄 아는 것 자체가 바로 경쟁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경매의 장점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저렴한 가격, 사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돼요. 뭐 어느 정도의 위험 요소가 따르지만 권리관계에 문제없는 안전한 물건에 접근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저렴한 가격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그 경매에 있어서의 기본기만 확실히 다져놓는다면 권리 분석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고요. 리스크를 비켜갈 수 있다 보니까 정말 어떤 것보다도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부업과 투잡이 가능합니다. 경매를 부업하거나 투잡으로 활용해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매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변 직장인분들 평일 오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반차나 연차 뭐 이러한 것들을 쓰거나 뭐 휴가가 어렵다면 그 대리 경매나 업체를 활용해서 경매 매수 신청 대리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업을 위해서 무인 가게라든가 배달 등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결국에 부업을 하고자 한다면 내 자본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뭐 알바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한다면 정말로 시간과 수익적인 측면에서 경매를 능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경매는 1년에 한 건 혹은 뭐 6개월에 한 건 정도만 낙찰받아도 정말 연봉 이상을 버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흔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양한 물건이죠. 그러니까 물건이 모두가 다 아파트를 보긴 합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낙찰받고 싶어 하죠. 자, 근데요, 실제 경매 물건을 보게 되면 뭐 빌라, 오피스텔, 상가, 대지, 임야, 도로, 공장, 자동차까지 정말 많은 물건들이 경매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파트를 원하다 보니까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굉장히 높죠. 바꿔 말하면 수익률은 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조금만 돌려서 좀 더 다양한 물건들을 보면 그 안에서 수익할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벽,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그 벽만 허물고 조금만 더 눈을 돌리게 된다면 그 안에 블루오션은 새롭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매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중개 사고가 없고 뭐 이 수수료도 없고요. 정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많이 부담스럽죠. 그래가지고 뭐 뉴스에 보니까 당근마켓에서도 직거래하는 이러한 그 부동산 직거래하는 수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노력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좀 하는 것도 없이 비싸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그 공인중개사 정말 열심히 발로 뛰고 좋은 정보를 주시는 공인중개사 분들도 많지만, 여전히 그 공인중개사의 그 수수료가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법원에서 중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수수료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요, 중개사가 끼더라도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사건 및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뭐 사문서를 위조해가지고 혹은 공인중개사가 자체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왔었는데 공인중개사분이 이게 뭐 전세난이 심했었을 때 전세로 내놓은 물건들을 뭐 이렇게 월세로 임대인이 월세로 내놨던 물건을 전세 보증금을 여러 명한테 받고서 잠적하는 뭐 이러한 사고들도 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기 및 사고가 오히려 경매 법원에서 열리다 보니까 더 안전한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경매는 이러한 사고, 사기 이러한 것들이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있어서도 경매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규제의 면제입니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실거주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근데 경매 낙찰 시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고요. 별도의 거래 허가 같은 경우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민사집행법 예외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규제의 면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제출해야 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또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혜택 같은 게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또 경매 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우리가 다음으로 이 경매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요, 항상 늘 이 분쟁에서 시작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이 돈을 빌린 채무자가 악의로 혹은 뭐 불가피하게 돈을 갚지 않았다면 이제 채권자는 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 법의 힘을 빌려서 판결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행 법원 권한에 따라서 이제 뭐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 경매 진행 절차를 알아둔다면 뭐 단계별 진행 과정이나 소요 시간을 파악할 수 있어서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매 이론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경매 절차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질 겁니다. 맨 처음에는요. 경매 신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 지방 법원 또는 지원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뭐 전국에 14개의 관할 법원이 있고요. 그 관할 법원에 소속된 또 지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 시에는 이 강제 경매는 강제 경매 신청서, 임의 경매는 임의 경매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법원에 제출하시면요. 이제 그 법원에서 이 경매가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 적법하다라고 하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게 돼요. 예. 신청이 적법하면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는데 이때부터는요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뭐 채무자가 이 경매가 진행이 되고 경매 개시가 진행이 됐다고 해서 몰래 이렇게 막 팔아버릴 수도 있고 직거래를 해가지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명의를 돌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몰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러한 것들 양도하는 위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류 효력이 같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 그리고 결정 및 공고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이제 이 매각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채권자가는 이 법원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이제 배당 신청을 하면 배당을 받겠다라는 뜻이고요. 배당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뭐 배당을 받지 않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매각기일이 공고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매각을 준비하게 되죠. 예. 자, 매각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뭐 매각 물건 명세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러한 다양한 뭐 그 감정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예,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매각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매각 방법 등의 지정, 공지, 통지. 네, 이 매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별도의 문제가 없다면요. 이제 뭐 법원 게시판이라든가 신문, 전자통신 매체에 공고를 해요. 그래서 매각기일은 14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지정을 하고요. 입찰일 14일 전에 최초의 매각기일이 공고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일 전에 매각기일 7일 전에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매각물건 명세서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가 이제 경매 매각일 7일 전에 비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매각이 실시가 되는데요. 이거는 입찰일을 얘기합니다. 입찰은 해당 부동산에 관할 법원에서 실시가 되고요. 이 최저 매각가의 10% 그리고 뭐 특별 매각 조건인 경우에는 20%의 보증금을 함께 제출해서 이제 입찰표를 작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매각이 실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이게 신경매다 보니까 한번 유찰이 되는, 그러니까 유찰이라는 말은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또 재매각이 열리게 되겠죠. 매수자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한 번 더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이 디스카운트 유찰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20에서 30%, 뭐 서울과 그리고 경기도권 일부 지역, 판교라든가 이러한 곳들 과천도 20%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보통 30%입니다. 그래서 유찰이 될 때마다 20에서 30%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다시 매각기일이 잡혀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회, 2회 유찰이 거듭할수록 매각 가격은 낮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뭐 불허가가 떨어진다.
그리고 뭐 미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낙찰이 되더라도 미납을 하게 된다. 전부 다 이제 재매각기일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이제 한 명이라도 입찰자가 나왔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이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뭐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잔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결격 사유라든가 뭐 진행 절차상의 흠결은 있는지 없는지 이 매각 절차, 이 매각 허가 결정이라든가 매각 허가 확정 같은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각 허가 결정이 7일, 그리고 매각 허가 확정이 또 7일. 이때는 뭘 하냐면 누군가의 이의 신청이라든가 진행 간의 흠결은 있나 없나 법원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뭐 즉시 항고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 이 매각 허가 결정과 매각 허가 확정이 2주 내에 이제 다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부터는 완료가 되면 법원은 매수인에게 대급 지급 기한 통지서가 발송이 돼요. 그러면은 이 발송이 되면 이제 집에 있으면 우편이 날라올 겁니다. 그래서 매각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납부함과 동시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요. 만약에 미납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재매각기일이 잡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재매각기일이 잡힐 때는 이거는 미납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 디스카운트 유찰이 돼가지고 뭐 좀 더 저렴하게 나온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다시 그 매각가로 다시 잡혀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과 부동산 인도 명령이 진행이 되고요.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배당이 진행이 됩니다.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이제 법원은 배당 기일을 정해서 이제 채권자들 모여라고 해가지고 이 채권자들에게 이 배당 순위에 따라서 채권자들도 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자, 배당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배당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일은 이 사건은 종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